홀로 남은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그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유사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얼굴이 없었다. 아니 있다 손 치더라도 얼굴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고름 구멍만이, 그리고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엔 그저 빠꼬만 두 구멍만이 뚫려 있을 뿐이었다. 키는 원래의 크기보다 몇 배나 더 커진 채 살덩이 형태로 매달려 있거나 떨어져 나가 아예 흔적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간 팔은 마치 끝이 부러진 몽둥이처럼 보였다. 발이나 다리도 그에 못지않게 끔찍한 상태였다. 그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의 몸뚱이는 팅팅 부풀어 있거나 짓무른 곰보투성이에 쪼그라들기까지 해서 전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들의 그 끔찍한 상처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나 더러운 누더기로 대충 가려져 있었다. 신부는 바로 그러한 무리들 속에 둘러싸인 채 엉성하게 꾸며진 오두막집 마을로 안내되었다. 이 마을은 더러운 잡동사니들을 대충 쌓아 올려 만든 집들로 이루어졌는데 마을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이곳에서도 다른 원주민 마을에서처럼 집 앞에 부녀자와 아이들이 나와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무서운 차이가 있었다. 다미안이 본 부녀자들은 다른 마을의 여자들처럼 웃거나 담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사일로 분주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들은 그저 조용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백인 남자가 지나가자 약간은 창피한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들의 흉한 얼굴을 가렸다. 아이들의 태도 역시 몹시 냉담했는데 그들은 마치 애늙은이처럼 어린아이답지 않는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 모두가 잔뜩 부러터진 머리에 비해 형편없이 허약한 신체들을 하고 있어서 마치 오목 거울에 비친 불쌍한 도깨비들 같았다. 오두막집들은 지극히 원시적인 것으로 은신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이 다듬지도 않은 나뭇가지들을 대충 기대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긴 풀을 성기게 엮어 만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좀 더 영구적인 거주지로는 돌덩어리들을 대충 쌓아 올려 지은 것이 몇몇 있기는 했으나 그나마 지붕이 없어 온 가족이 지저분한 자리에 들어놓은 채 궂은 날씨를 고스란히 참아내고 있었다. 다미안은 도착한 그날로 이 처참한 지역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돌아보았다. 발길을 옮기는 곳 그 어디나 가련한 사람들 뿐이어서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질병으로 인한 그들의 육체적 처참함 못지않게 그를 우울하게 한 것은 정착촌 전체에 퍼져있는 체념과 공포의 분위기였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문 위에 쓰여있는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글이야말로 이곳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해주는 말일 것이다. 다미안은 이같이 침울한 환경 속에서도 나무로 지은 작은 교회를 발견하고는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작고 엉성하게 지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 이 섬에 발을 디딘 것이 아닌가. 그는 제대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길지는 않았다. 항상 실천적인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의 나무에서 가지를 끊어다 임시 빗자루를 만들어서는 몰로카이에서의 첫 작업, 즉 성 필로메나 성전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한 가톨릭 문둥병자가 부끄러워하며 신부의 점심으로 과일을 가져왔다. 다미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을 받았다. 그는 처음부터 문둥병자들에게 자신이 그들로 인해 두려움이나 역겨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다른 병자가 꽃을 가져오자 성전은 이내 노란 하이비스커스와 하얀 양귀비꽃이 풍기는 오렌지 향기로 가득해졌다.
성전 안을 청소하는데 꼬박 4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한 백인이 무릎을 꿇은 채 일하는 것이, 그들이 접근해도 달아나지 않는 정상인을 보는 것이 여간 신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서 일을 끝내자마자 전날 세상을 떠난 병자의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이들에게 죽음이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일이 되지 못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들이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장례 의식이란 단지 가능한 한 빨리 시체를 처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다미안이 몰루카이에서 처음으로 장례사를 읽어준 시체도 따로 관을 마련하지 못했다. 시체를 그냥 낡은 거적으로 둘둘 말아버렸다. 그곳에는 시체를 운반할 수레도 없었다. 되는 대로 감싼 끔찍한 시체를 다른 4명의 환자들이 둘러매고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무덤이라고 해야 시체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얇게 흙을 걷어낸 구덩이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을 본 신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 전날 비가 와서 이 울타리도 없는 공동묘지는 온통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 진흙의 바닷속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무덤들이 물에 씻겨 나간 것을 볼 수 있었다. 밖으로 삐져나온 뼈다귀들이 여기저기 끔찍한 광경으로 흘러다녔고, 방치된 시체들이 썩어가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시체를 메고 온 사람 중 하나가 저녁엔 들깨나 산돼지 같은 짐승들이 무덤을 배회하다가 닥치는 대로 시체를 뜯어먹고 배를 채운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는 도저히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장례사를 읽었다. 그러나 기도서를 덮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갖가지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돌아오는 동안 그는 내내 생각이 잠겼으나 그리 길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마을로 오는 길에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으나 노령으로 인해 온통 주름투성이 한 노파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은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가톨릭 신자인 아들이 지금 숨을 거두려 하고 있으니 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어느 헛간이었는데, 어찌나 더러웠던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다미안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몇 차례나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엉성하게 만들어진 지붕은 빗물로 완전히 젖어 있었고, 땅바닥은 묘지에서처럼 온통 진흙탕이라 발목까지 빠져들었다. 침침한 불빛 속에 그 죽어가는 자가 고름으로 축축해진 골풀로 만든 거적에 쌓여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신부는 마구 솟아치는 구역질을 오직 의지 하나로 억누르면서 환자에게 인사하고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형태가 완전히 풀어진 살점 덩어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 의식은 있었다. 신부를 보더니 매우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 그는 지금껏 신앙을 간직해온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것이다. 겨우 들리락 말락한 거친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 작은 소리로 그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신부가 마지막 의식을 베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가 계속 비탄에 잠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미안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시작된 성체 성사를 이 죽어가는 자에게 해주었다. 신부의 기도와 기름 부음으로 인해 그는 하느님의 자비와 함께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다미안은 이를 시작했다. 성유를 환자의 상처투성의 귀에 그리고 눈과 코에 발라주었고, 교회 의식에 따라 이제 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그는 급기야 그를 주저하게 만든 광경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사지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아 그나마 남아있는 그의 다리통은 완전 마비 상태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의 2 발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미안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의 발이 벌레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패가 완전히 끝난 상태였는데, 신부는 자신이 앞으로 문둥병자에게 종부 성사를 행할 때마다
이런 광경을 목도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노파의 비통한 흐느낌 속에 그녀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눈꺼풀을 움직였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다미아는 그 처참한 시체 옆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며 30분가량 더 머물렀다. 그리고는 그 노파에게 헛간을 떠나라고 설득했다. 그녀는 그가 작별을 고할 때 자신을 교회에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다미안에게 대단한 만족감을 안겨다 주었다. 아들이 세상을 뜨고 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신부의 종교가 임종시 가져다 준 평화를 직접 목격했고 그래서 자신도 마지막 날 그 같은 위안과 평정을 갖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날 다미아는 그녀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시간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나 소망대로 아들의 곁에 묻히게 되었다. 섬에서의 첫날 밤 그는 교회 주변에서 자라는 키가 큰 판타누스 나뭇가지들을 긁어모아 대충 잠자리를 만든 뒤 그 위에 누워 잠을 청했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무 뿌리로부터 기어나온 무수한 개미와 정갈과 모기 같은 곤충들이 그에게 끔찍한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는 기도를 드린 후 파이프를 물고는 나무에 기댄 채 생각에 잠겼다. 이때가 도착 이후 그가 처음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다고 그는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그에게 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의 마음속이 항상 불굴의 의지와 각종 계획으로 가득했다는 점이다. 몰로카이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다. 너무나도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어서 보통 사람이라면 당국의 도움 없이는 아예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의사와 기술자와 경찰로 이루어진 대부대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일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나 다미아는 그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다만 그에게는 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신앙심, 즉 하느님께서 자기를 돕기 위해 존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었다. 그가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자신의 봉사나 자기가 몰로카이에 온 것이 특별히 영웅적인 행동이라거나 문둥병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색을 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상처투성이의 얼굴과 사지가 떨어져 나간 신체를 볼 때마다 이 섬이 주민들에게 그처럼 끔찍한 질병을 가져다 준 책임은 바로 자기와 같은 인종들에게 있음을 늘 상기하곤 했던 것이다. 그날 밤도 침묵 속에서 지난 것만은 아니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마을로부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수시로 갑작스럽게 내지르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질병으로 미쳐버린 자들의 외침소리, 그리고 백치 아이들의 중얼거림 같은 소리들이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이상 야릇한 소리도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침내 그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 소리는 이같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듯한 소리였다. 한 오두막집에서 술에 취한 고함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보아 술판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러한 방탕은 이곳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고 이 정착존의 도덕이란 더할 수 없이 문란하다는 것을 그는 곧 깨닫게 되었다. 그곳에도 쉽사리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공공연히 이를 치르는 경우도 빈번했다. 게다가 밀주꾼들까지 있어서 불같이 독한 술을 만들어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 사기꾼을 비롯해 갖가지 범죄자들로 우글거렸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신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선 대신 악이 판을 쳤습니다. 새로운 문둥병자가 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교육시키려 듭니다. 아올레 카나와이, 마케야 와이.
즉 이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신과 인간에 대한 그러한 도전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추방자들은 원시적인 지붕 아래서 말할 수 없이 난잡한 혼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이와 성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며 서로 모르는 자들끼리도 한데 어울렸습니다.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 많은 여자들이 불행하게도 매춘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행동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과음하는 버릇입니다. 산자락에는 원주민이 키라고 부르는 풀이 자라는데 이 풀의 뿌리를 발효시켜 증류시키면 매우 독한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류 과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시기에는 부적당하지요. 그런데도 제가 도착하던 당시엔 이 술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술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 글을 읽으니 차라리 마음대로 상상해 보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취기에 들면 원주민들은 모든 체면을 벗어던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가벗은 채 이리저리 날뛴답니다. 한 번은 기어이 쫓아가 협박 반 설득 반 해서 중력이를 뺏어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성에 젖어 매움과 과음 외에는 모든 일에 게을러졌습니다. 그의 지도력과 행정 능력은 이 무질서가 판을 치는 정착존에 최초로 규율과 질서를 가져왔다. 그것은 당국이 갖은 협박과 무력으로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가톨릭과 상관없는 문둥병자들은 처음에 그의 도착을 냉담하고도 불만스러운 기색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네들에게 몹쓸 질병을 안겨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몰로카이로 추방하는 법률을 만든 인종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 지역의 악한 풍토를 개선시키려 하자 공공연히 저항을 해왔다. 심지어 그는 극단적인 무리로부터 몇 차례나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용기에 걸맞게 대단히 건장한 체구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신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설령 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피고름투성인 자신들의 손과 발을 마구 문질러 댄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을 인물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협박으로 과거 이곳을 개혁시키고자 했던 당국의 시도를 무산시킬 수는 있었으나 이 신분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그는 정착촌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그들의 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 같은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병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들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그들과 같은 접시로 식사하는 것을 생활화했다. 때로는 자신의 파이프를 그들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너무도 바쁜 나머지 보다 나은 잠자리를 찾거나 만들 시간이 없었던 그는 판다누스 나뭇가지로 대충 만든 침대에서 몇 주간 더 잠을 자야 했다. 그는 매일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다. 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할 때면 하늘은 아직도 어두운 밤의 장막에 덮여 있었다. 그는 삽과 도끼를 가지고 공동 묘지로 가 그곳의 끔찍한 상황을 개선해 나갔다. 얕은 무덤 대신 깊이가 최소한 6피트가 넘는 깊은 구덩이들을 팠으며 낡고 엉성한 몇 가지 빌린 도구로 매일 필요한 관을 손수 짰다. 보다 나은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이렇게 그가 직접 만든 관은 모두 합해서 무려 2,000개나 이르렀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정착촌에는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병상에서 누워 지내야만 하는 환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붕대를 갈아주고 상처를 닦아주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오두막마다 위생 상태는 실로 탄식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침대 위에 엎어져 있습니다. 습기 찬 풀 오두막 속에서 망가진 몸뚱이를 굴리며 말입니다. 오두막 속은 그들이 오물과 썩은 상처에서 풍기는 악취로 푹 절어 있어 처음 가는 사람들은 더없이 역겹고 견딜 수 없게 만들지요.
나는 그들이 거처에서 여러 차례나 바깥으로 뛰어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급수 사정이 그곳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은 대개 어느 협곡에 가서 낡은 양철통이나 병 같은 것으로 길어다 마셔야 했다. 그러나 그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몸이 허약한 병자들은 자기네보다 좀 더 튼튼한 이웃으로부터 물을 구걸해야만 했다. 때로는 물이 어찌나 귀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갈증에 시달려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무리건 집을 청소한다거나 붕대나 옷가지를 빠는데 허비할 수가 없었다. 그는 높은 언덕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개울이나 샘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수소문 끝에 탐험 여행을 나섰다. 마침내 그는 와이하나우라는 계곡 끝에서 천연 저수지를 발견하였다. 물은 얼음같이 차갑고 맛이 좋았다. 저수지 직경은 75피트가량 되어 보였으며 소리를 들어보니 깊이도 18피트는 좋게 되어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감을 염려가 없어 보였다. 그 식민지에도 정부의 감독관이 있긴 했으나 순전히 이름뿐인 직책이었다. 그 직책을 가진 원주민 문둥병자는 비록 사람이 죽긴 했으나 호놀룰루 당국이나 그의 동료 병자들로부터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미안은 그를 찾아가 정부에다 파이프와 의료품, 건축 장비, 그리고 이사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내라고 말했다. 이 청원이 무시된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다미안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대행자를 졸라 끈질기게 편지를 쓰게 하는 한편 자신도 보고서와 불평서 같은 것을 보내 보건 당국을 맹공격했다. 이러한 그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어느 날 워웍이라는 범선이 물 파이프를 싣고 나타났다. 그러나 그 배에는 화물만 있을 뿐 기술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미안은 머릿속에 그려진 수도 설비에만 마음을 쏟았을 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는 곧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자기를 도와 파이프를 운반에 조립할 지원자를 찾아 나섰다. 물론 그는 이러한 지원자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게으른 종족이었는데다 온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질병에 걸려 있었다. 이런 판국에 절망이라는 헤어나갈 길 없는 어려운 늪에까지 빠져 있었으니 일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신부가 아니었다. 그는 하와이인들이 열변에 약하다는 말을 듣고 긴 연설로 그들을 설득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열성적인 노력은 효과가 있어서 마침내 그는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했다. 그들과 함께 범선이 있는 해안으로 행진해 간 그는 그곳에서 파이프를 부리고 있는 선원들이 구릿빛 근육을 보고는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선장을 찾아가 장황한 열변으로 그의 기사도 정신과 고결한 인격, 관대한 마음 등을 들먹이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마음씨 좋은 선장은 그의 설득에 항복하고 말았다. 곧 한 부리 건장한 선원들이 도르래 같은 장비를 사용해 새 파이프를 끌어올려 있는 방법들을 문둥병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사이 신부와 선장은 해변의 모래를 종이 삼아 이 새로운 수로의 기본 설계를 대충 끝냈다. 곧 다미안은 공사를 감독하기에 바빴다. 그는 감독하는 일뿐 아니라 직접 파이프를 잇기도 했다. 지형상 공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그가 가진 청사진이란 모래판에다 대충 그려본 기억이 전부였다. 그러나 수일간의 고된 노동 끝에 마침내 차고 맑은 물이 계속 마을로 공급되었다. 그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움막으로부터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수도꼭지가 설치되었다. 문둥병자들은 식수용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용으로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그들이 자기네를 그토록 깊이 사랑해주는 신부에게 감사와 함께 존경심이란 새로운 시선을 보내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신부는 그러한 칭찬에 만족할 수만은 없었다. 그에게는 매일같이 무덤 짜기, 관 짜기, 치료하기 등과 같은 수많은 잡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문둥병자들 사이에 그의 명성이 올라간 것만큼이나 정착촌에 대한 그의 불만도 높아갔다. 병자들이 8알가량이 매우 치명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은 생활 여건만 마련된다면 그 수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 분명했다. 오두막이 불결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가 이 집들을 대체시킬 방법에 대해 궁리하던 차에 신의 축복이 내렸다. 축복은 거센 폭풍이라는 가면을 쓴 채 나타나 이 보잘것없는 집들을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무너지기 쉬운 벽들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고 남은 집터는 폭우가 깨끗이 청소해 주었다. 달리 은신처가 없는 불쌍한 거주민들은 그대로 물에 젖어 버렸다. 수재민들을 일단 피신시킨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는 정부 당국이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잡았던 것이다. 그는 장문의 편지로 긴급한 원조와 구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행히 그가 이 편지를 끝내자마자 워위코가 칼라와위의 닻을 내렸다. 다미안은 편지를 가지고 배를 향해 황급히 카누를 저어갔다. 다미안은 정착존의 처참한 상황을 실감나게 설명하면서 선장에게 호놀루루에 도착하는 대로 곧 당국에다 그러한 실상을 직접 보고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선장은 당신이 직접까지 그러십니까? 당신이 말이 제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요 라고 말했다. 그럴듯한 제안이었다. 사실 호놀룰루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껏해 며칠간만 정착존을 떠나 있으면 되는 일이었다. 즉각 그러기로 결정을 내리자 그의 머릿속은 이내 갖가지 계획들로 가득 찼다. 주교와 수녀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리라. 마을 사람들 중 자비로운 자들이 후원회를 구성해 줄지도 모른다. 다음날 그는 주교의 저택에 가 있었다. 신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계획에 대해 주교에게 설명했다. 주교는 신속히 물질적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껏 이들 고위 관리들과 서신 왕래를 해온 터였지만 그들 중 누군가를 직접 만나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가 문에 들어서서 가까운 창구에 이름을 대자 그가 누구라는 것이 즉각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존재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가를 보이기 위해 가진 지연 수법을 다 동원하는 눈치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방문 목적을 쓰고 또 써야 했다. 그리고 잊혀진 듯 어느 작고 답답한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행정적 무능을 반영하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처럼 치욕적인 대접을 하는 것 같았다. 사실 자진해서 추방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행동은 너무나 영웅적인 것이어서 지방신문에 보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몰로카이로 출발한 직후 그를 극찬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가 신봉하는 종교가 어떻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깊이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영웅이다. 마침내 보건상이 친히 다미안을 만나 주겠노라며 생색을 냈다. 그러나 보건상은 다미안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사실은 선교사로서의 한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그를 주제넘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못마땅한 기색을 억지로 누른 채 여러 가지 물자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신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참지 못하고 신부의 말을 잘라버리더니 그러한 일은 몰로카이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위안만을 담당해야 하는 자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다미안은 불과 어제 아침에 두고 떠나온 그 처참한 장면들을 상기했다. 그러자 그 역시 화가 치밀어 보건 당국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따지고 들었다. 다미안 신부님 잊으신 것 같군요. 보건상의 격분에 떠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둥병자 정착존에 사는 자는 어느 누구도 그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하고 다미안이 말했다.
당신은 정착촌에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률 위반이란 말입니다. 곧 몰로카이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경고 한마디만 하지요. 만약 다시 한번 이곳에 나타난다거나 문둥병자 정착촌을 나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당신은 즉각 체포되어 다른 중재인들처럼 투옥될 줄 아시오. 그러나 다미안도 지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주교님을 만나 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촌 바깥에도 제가 방문해야 할 교구민들이 있고요. 이에 대한 보건상의 대답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며칠 후 보건상은 자기 협박 내용을 다시 공식적인 문서로 적어 보냈다. 다미안도 이에 맞서 문둥병자들이나 자기 교구민들에게 부당한 조치가 취해지면 자기가 언제든지 정착촌을 떠나겠노라고 짤막하고도 단호한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그러자 보건당국에서는 포고문 하나를 발표했다. 그것은 앞으로 정착촌에는 오직 그곳에 가도록 운명 지어진 자만이 갈 수 있으며 정착촌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해안을 떠나는 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을 드나드는 선장들에게는 이 법률을 절대 엄수하고 만일 화물을 부려야 할 시에는 빈 보트 위나 해안이 외떨어진 곳에다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이런 다미안과 관료들 간의 싸움은 때로는 잠시 휴전기간이 있긴 했으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된다. 가여운 문둥병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로서는 공식적인 절차라든가 관료주의적 형식 같은 것으로 인한 업무의 지연과 비능률성이 몹시 불만스러웠다. 그 결과 그는 고집불통에다 퉁명스러우며 주제넘은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관리들과의 그런 불편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문은 성공적이었다. 주교는 약속을 지켜 건축 자재와 도구를 마련할 자금을 모금해 주었으며 보건당국에서도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건축용 나무배 한 척을 보내주었던 것이다. 신부가 즐거운 소식을 안고 몰로카이로 돌아오자 문둥병자들은 사기가 충만했다.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누구든 새로 마을을 건립하는데 한 몫이 거들었다. 남자들은 여자와 아이들이 이미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터에다 나무를 끌어다 운반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적어도 팔다리 중 어느 한쪽이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다. 다행히도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목수일을 조금 알고 있었다. 새 집들은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한 기초 위에 튼튼하게 지어졌다. 집들은 가지런히 줄을 맞춰 지어졌는데 한 줄이 완공되면 깨끗한 석괴수로 말끔하게 칠해지곤 했다. 근면이라는 명약 앞에 고통도 잊혀졌다. 불결한 환경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들은 이제 생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섬에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각자 제각기 행동하던 이곳에서 서로 협력해가며 누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선의의 경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드디어 마을이 그 모습을 드러내자 신부는 이번에는 정원을 만들라고 권장했다. 각 집집마다 한 떼기씩의 땅이 주어졌고 사람들은 그 땅을 갈아서 채소와 꽃을 심었다. 이 즐거운 발전과 개혁은 정착촌의 일부로 여겨져 왔던 근처의 칼라우파파 마을에서도 이루어졌다. 다미안은 두 마을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동료의 동료를 거듭했다. 이렇게 하여 정착촌의 첫 건축 시기에 지어진 집은 무려 300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한 칸짜리 오두막은 어처구니 없게도 공동묘지 옆에 지어졌다. 늘 맑은 공기를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권장해왔던 그가 왜 하필이면 자신의 집을 그처럼 오염된 곳에다 지었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공동묘지에서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장례식을 주관해 했을 뿐만 아니라
무덤을 파고 관도 짜야 했던 것이다. 어쩌다가 한가한 시간이 나면 그는 창틀이나 문자, 작은 가구 같은 것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